표지 한가운데에 아주 작지만 강렬한 부제가 하나 적혀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이 한 문장이 오늘 우리가 완수해야 할 탐구의 핵심 미션이자 도착해야 할 목적지입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하느님이 던진 첫 번째 질문인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여기에 온전히 집중해 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눈보라가 막 몰아치는 19세기 러시아의 한 시골 마을로 들어가 보죠. 이야기의 주인공은 가난한 구두수선공 세몬입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건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가난이 아니죠. 맞아요. 아내 마트리오나와 단 한 벌뿐인 낡은 모피코트를 번갈아 입어야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야말로 생존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가난입니다. 혹독하기로 소문난 러시아의 겨울을 외투 한 벌로 부부가 버틴다는 것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매일매일 얼어 죽지 않기를 기도해야 하는 민중의 원형이자 극빈층의 모습이죠. 그러니까요. 어느 날 세몬은 낡은 지팡이에 의지해서 터덜터덜 눈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마을 농부들에게 밀린 외상값 오르부를 받아서 드디어 양가죽을 사려던 참이었거든요. 하지만 농부들에게 거절당하고 결국 세몬의 손에 쥐어진 건 고작 20코페이카뿐이었습니다. 아, 20코페이카. 그 절망감이 엄청났을 것 같아요. 이것을 더 큰 맥락과 연결해 보면 톨스토이가 세몬이라는 인물을 통해 보여주고자 했던 아주 냉혹한 현실의 조건이 드러납니다. 현실의 조건이요? 내 가난이라는 물리적인 삶의 무게가 인간의 도덕적 선택을 얼마나 강하게 짓누르는가 하는 점이죠. 희망이 산산조각난 세몬은 결국 그 푼돈으로 홧김에 보드카를 사 마시고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가거든요. 당장 얼어 죽을 것 같은 거대한 현실 앞에서는 그저 좌절하고 도피해버리는 평범하고 나약한 소시민인 거네요. 맞습니다. 타인을 돌아볼 여유 따위는 사치인 인간성의 바닥을 시험받는 출발점인 셈이죠. 네. 바로 그 지독한 절망과 술태운 속에서 걷고 있던 세몬이 우연히 기이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동네 교회 예배당에 차가운 담벼락에 어떤 남자가 알몸으로 쓰러져 있는 거예요. 영하 수십 도를 오르내리는 맹추위에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친 사람이요. 청취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몬은 다가가려다가 순간 덜컥 겁을 집어먹습니다. 혹시 함정 아닐까? 엮였다가 강도라도 당하면 어쩌지? 하고 모른 척 지나치려 하죠.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솔직히 저는 세몬을 욕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 코가 석자인데 낯선 사람을 돕는다는 건 엄청난 위험이잖아요. 누구나 그럴 겁니다. 톨스토이 역시 그런 인간의 방어적 본능을 비난하지 않아요. 자연스러운 생존 기제니까요. 하지만 톨스토이가 주목한 것은 그 다음 순간입니다. 아, 도망치려다 멈칫하는 그 순간 말이죠. 네. 발을 떼던 세몬의 내면에서 본능을 거스르는 도덕적 양심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지나치려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든 그 찰나의 순간이라말로 이 거대한 서사의 진정한 출발점이죠. 맞아요. 도망치려던 세몬이 스스로에게 호통을 치는 독백이 나오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대체 너는 뭐라는 거야, 세몬? 사람 하나가 봉변을 당해 죽어가고 있는데 겁을 집어먹고 슬쩍 도망치려고 하느냐? 네가 뭐 큰 부자라도 된단 말이냐? 가진 물건을 빼앗길까 봐 겁이 나는가? 세몬, 그건 잘하는 일이 아니야. 와, 진짜 내면의 재판관이 호통을 치는 것 같지 않나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성이 생존 본능을 압도하는 찰나를 그렇게 묘사한 것이죠. 사실 우리가 타인의 고통을 외면할 때 나도 여유가 없다, 잃을까 두렵다 이렇게 핑계를 대잖아요. 그렇죠. 흔히들 하는 생각이죠. 그런데 세몬은 가장 가난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비겁함을 직면한 것입니다. 결국 내면의 목소리에 굴복한 세몬은 다시 발길을 돌려서 벌거벗은 남자 미하일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입고 있던 유일한 낡은 외투를 벗어서 덮어주죠. 저는 이 장면이 정말 경이롭더라고요. 겨울밤에 겉옷을 벗어준다는 건 자신이 대신 얼어 죽을 수도 있는 물리적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니까요. 이기심을 초월한 인간적 연민, 즉 사랑이 싹트는 순간인 겁니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 세몬은 외투를 덮어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신혼 미상의 이방인을 부축해서 자신의 좁고 가난한 집으로 데려갑니다. 아, 집까지 데려가죠? 네, 톨스토이가 보여주고자 한 것은 바로 책임지는 도덕입니다. 일시적인 동정이나 적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삶을 자신의 삶 속으로 끌어들이는 구체적이고 헌신적인 연민이요. 책임지는 도덕, 무겁게 다가오네요. 그런데 전문가님, 진짜 문제는 그 책임을 지고 데려간 곳, 즉 집에 있었습니다.
집에는 굶주린 채 남편만 기다리던 아내 마트리오나가 있었잖아요. 네, 발소리가 들리자마자 희명에 차서 문을 열었겠죠. 웬걸요. 남편이라는 작자가 양가죽은커녕 웬 알몸에 낯선 사내를 부축해서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들어옵니다. 청취자님들, 만약 여러분이 마트리오나라면 어땠을까요? 저라도 당장 눈이 뒤집혔을 겁니다. 마트리오나의 분노가 활화산처럼 폭발하는 건 당연하죠. 흔히 여기서 마트리오나를 악처로 재단하기 쉬운데 절대 그렇게 표면적으로 읽어선 안 됩니다. 아내의 분노가 단순한 심술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녀의 분노는 가난이 만든 매정함이자 가족을 지키기 위한 어미의 처절한 생존 본능입니다. 그녀의 매몰찬 대사가 이 절박함을 아주 날것으로 보여주죠. 왜 안 해요? 하긴 했지만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보아하니 당신은 염치마저 홀랑 마셔버린 모양이군요. 모피 외투를 마련하러 간다더니 모피 외투는커녕 외투까지 뺏긴 데다 건달까지 데리고 오다니. 당신네 같은 주정뱅이들에게 줄 저녁은 없어요. 들을수록 정말 뼈를 때리는 팩트 폭력입니다. 당장 내일 먹을 빵 한 조각이 없는데 타인까지 떠안는다는 건 가족을 사지로 모는 거니까요. 이기심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일지도 모르겠어요.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떠오르는데요. 과연 생존이 턱 밑까지 위협받는 극한의 가난 속에서 인간은 타인을 향한 연민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가?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오직 내 빵만을 지키기 위해 타인을 내쫓는다면 진정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 고뇌하게 됩니다. 그 딜레마 속에서 마트리오나가 눈물을 훔치며 한탄하죠. 우리는 남을 도와주는데 왜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지 몰라요. 지독한 가난 속에 버려진 처지에 대한 서러움이 터져 나온 겁니다. 그때 묵묵히 듣고 있던 세몬이 아주 짧지만 폐부를 찌르는 한마디를 던집니다. 당신 마음속엔 하느님도 없어. 와, 저는 이 대목에서 소름이 돋았어요. 그 한마디가 지닌 힘은 엄청납니다. 삶의 퉁파 앞에서 쌓아 올렸던 마트리오나의 방어 기제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죠. 타인을 향한 측은지심을 잃어버렸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이었으니까요. 학술 자료들을 보면 이 장면에 대해 아주 날카로운 해석이 있더라고요. 네, 바로 죽음의 냄새라는 은유입니다. 마트리오나가 이기심과 분노에 사로잡혀 미하일을 내쫓으려 했을 때 그녀의 온몸에서는 역겨운 죽음의 냄새가 났다고 해석합니다. 타인의 고통에 마음을 닫아버린 영혼은 썩어가고 있었다는 뜻이죠. 와, 영혼이 부패하는 죽음의 냄새. 진짜 강렬한 통찰입니다. 그런데 그 냄새가 극적으로 바뀌잖아요. 세몬의 질책을 듣고 미하일을 본 마트리오나의 마음에 연민이 차오르면서 결국 마지막 남은 빵을 내어줍니다. 맞습니다. 그녀가 빵을 내어주는 순간 죽음의 냄새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생명의 기운이 피어났다고 묘사되죠. 이것이 톨스토이가 말하는 구원의 메커니즘입니다. 탈인을 돕는 희생이 오히려 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줄이었다니 벅차오르는 역설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방 안의 풍경을 그려보시죠. 좁고 초라하지만 온기가 도는 방 안. 작고 낡은 식탁에 세몬, 마트리오나, 미하일 세 사람이 모여 식사하는 따뜻한 장면입니다. 가난 속에서도 음식을 나누는 마트리오나를 보며 미하일이 처음으로 싱긋 미소를 짓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미하엘이 왜 하필 그 순간에 미소를 지었는가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눈치채셨겠지만 미하일은 추방당한 천사였죠. 하느님의 첫 번째 질문인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아, 그래서 답을 찾아서 웃은 거군요. 네. 미하엘은 세몬의 빛나는 양심과 마트리오나의 따뜻한 온기를 보았습니다. 이기심을 뚫고 나오는 가장 본질적인 씨앗, 즉 사랑이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한다는 위대한 진리를 목격했기에 깊어서 미소 지은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본질적으로 사랑이 존재한다. 하늘에서 벌을 받고 지상으로 추락한 천사 미하일이 가난한 구두장이 세몬의 집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한 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미하일은 구두를 만드는 데 있어서야말로 정말 천재적이었죠. 한 번만 시범을 보여줘도 금세 따라했으니까요. 네, 그 뛰어난 솜씨 덕분에 매일 빵 한 조각을 걱정해야 했던 세몬의 집은 서서히 가난의 늪에서 빠져나와서 꽤 안정적인 삶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청년은 지난 1년 내내 좀처럼 웃는 법이 없는 마치 바위처럼 과묵하고 조용한 존재였어요.
여기서 이 평화롭고 고요한 1년이라는 시간적 배경이 주는 무게감이 상당하거든요. 매일 생존을 걱정하던 세몬 일가에게 이 1년은 일종의 구원과도 같은 시간이었을 텐데요. 문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일상의 잔잔함과 평온함을 길게 묘사하는 건 곧이어 닥쳐올 거대한 파문, 즉 충격적인 사건이 가져올 낙차를 극대화하기 위한 완벽한 폭풍 전야의 세팅입니다. 아, 폭풍전야? 네. 인간은 일상이 안정적일수록 영원히 그 평화가 지속될 거라고 착각하기 마련이니까요. 그리고 그 고요함은 그리 오래가지 않죠. 1년이 지난 어느 춥고 삭막한 겨울날, 무대 위로 거대한 마차 한 대가 세몬의 낡은 오두막 앞에 멈춰섭니다.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머리가 천장에 닿을 듯 거대한 체구의 굵은 목을 가진 귀족 신사가 성큼성큼 들어오죠. 정말 위압적인 불청객의 등장이네요. 맞아요. 이 무쇠로 빚어낸 사람처럼 위압적인 불청객은 그 초라하고 비좁은 구두방의 공기를 단숨에 집어삼켜버립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볼까요? 네, 이 귀족 신사가 품 안에서 구두장이들은 평생 구경조차 하기 힘든 최고급 독일제 가죽을 탁자 위에 툭 내려놓으면서 아주 거만하게 명령을 하죠. 내가 1년을 꼬박 신어도 절대 모양이 틀어지거나 실밥이 터지지 않을 튼튼한 장화로 만들어라. 이렇게요. 게다가 실패하면 곧바로 감옥에 쳐넣겠다는 서늘한 척박까지 덧붙입니다. 당시 러시아 사회의 극심한 빈부격차나 계급적 모순이 이 작은 구두방 안으로 고스란히 들어온 셈이에요. 귀족 신사는 자신의 막대한 부와 권력으로 가난한 구두장이의 생사 여탈권까지 쥐고 흔들려 하잖아요. 진짜 오만함의 극치네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 그가 요구하는 게 단순한 훌륭한 신발이 아니라 1년 뒤의 미래까지 완벽하게 보장받는 장화라는 점입니다. 자신의 삶을 영원히 통제하고 보장받으려는 인간의 극단적인 교만함이 바로 이 기괴한 주문 속에 다 응축되어 있는 거죠. 아니, 당장 내일 일도 모르는 게 사람인데 1년을 견디는 장화라니요? 최고급 가죽을 손에 들고 삿대질을 해가며 위압적으로 명령하는 거구의 부자 신사. 그리고 그 압도적인 권력 앞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쩔쩔매고 있는 가난한 세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구석에 조용히 서 있는 미하일의 행동이 이상하죠? 호통을 치는 신사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신사의 등 뒤 허공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으니까요. 전문가님,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허공에서 천사 미하일은 대체 무엇을 발견했던 걸까요? 미하일이 그 오만한 신사의 등 뒤에서 본 건 과거 하늘에서 함께 머물렀던 자신의 동료였습니다. 바로 인간의 영혼을 거두어가는 죽음의 천사가 그 거대한 신사의 등 뒤에 그림자처럼 바짝 붙어 서 있었던 겁니다. 아, 세상에. 오직 천사인 미하일의 눈에만 그 서늘하고 명백한 진실이 보였던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죽음의 천사를 발견한 바로 그 순간 1년 내내 단 한 번도 미소를 짓지 않던 얼음장 같던 미하일의 얼굴이 환해지면서 빙그레 두 번째 미소를 짓습니다. 주인이 감옥에 갈까봐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떠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미하일은 그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신사를 바라보는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미소가 품고 있는 압도적인 아이러니입니다. 어떤 아이러니일까요? 눈앞의 신사는 자신의 돈과 권력만 있으면 1년 뒤의 미래까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막 호언장담을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영혼의 관점을 가진 미하일이 보는 현실은 전혀 달랐죠. 그 신사는 당장 오늘 해가 지기 전, 그러니까 불과 몇 시간 뒤에 죽음을 맞이할 운명이었으니까요. 와, 톨스토이가 이 장면을 통해 인간의 유한함과 무지함이 교차하는 철학적인 순간을 아주 시각적으로 완벽하게 구현해냈네요. 네, 죽음이 자신의 목덜미에 숨결을 내뿜고 있는지도 모른 채 1년 뒤를 장담하며 타인을 협박하는 인간의 모습이 영혼의 시선에서 볼 때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또 연민을 자아내는지 그 미소 하나에 이 모든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는 아이러니입니다. 1년 뒤를 위해 최고급 장화를 주문하는 사람이 당장 오늘 밤 숨을 거둘 거라니요. 신사가 폭풍처럼 호통을 치고 떠난 뒤에 구둣방에 머문 미하일의 행동은 이제 더욱 기이해집니다. 이 부분의 심리 묘사가 진짜 압권이죠. 맞아요. 신사가 그토록 신신당부했던 목이 긴 튼튼한 장화 모양으로 가죽을 자르는 게 아니라 미하일은 완전히 둥글고 부드러운 모양으로 그 값비싼 독일제 가죽을 과감하게 막 썩둑썩둑 재단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튼튼하게 두 겹의 굵은 실로 꿰매야 할 장화를 마치 시신에 신기는 부드러운 가죽 슬리퍼를 만들 때처럼 얇은 한 겹의 실로
듬성듬성 바느질하기 시작하죠. 그 장면에서의 긴장감을 상상해보면 진짜 숨이 막힙니다. 세몬의 아내 마트로나가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고 느끼면서도 감히 참견하지 못하잖아요. 미하일은 지난 1년 동안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었던 완벽한 일꾼이었으니까요. 칼날에 가죽을 지날 때마다 마트로나의 속은 새차맣게 타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고 외출해서 돌아와서 장화 대신 완성된 시체용 슬리퍼를 마주한 세몬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일 수밖에 없었겠죠? 세몬 입장에서는 완전히 눈앞이 캄캄해졌을 테니까요. 그 비싸고 귀한 가죽을 전부 망쳐버렸으니 이제 꼼짝없이 혹독한 감옥에 끌려가게 생겼다고 생각했겠죠. 세몬은 머리를 감싸주며 경악하고 미하일을 다글칩니다. 대체 무슨 짓을 한 건가? 1년을 훌쩍 넘길 장화를 만들라 했는데 시체나 신는 슬리퍼를 만들어 놓다니 난 이제 끝장이야 하면서 막 절규에 가까운 비명을 지릅니다. 이 혼란과 절망의 소용돌이 속에서 훗날 미하일이 천사로 승천하기 전 이때의 감정을 회상하며 남긴 텍스트 속 문장이 아주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제가 슬라이드 23번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인용해 볼게요. 네, 부탁드립니다. 미하일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냈습니다. 그것은 자기 몸에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싱긋 웃었습니다. 전문가님, 이 문장이 결국 오늘 우리가 던진 질문, 즉 이 심층 탐구의 핵심 미션을 관통하는 통찰 같은데요. 이 철학적인 고백을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근대 계몽주의 이후에 인간은 이성과 합리성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밀어왔잖아요. 톨스토이는 미하일의 이 고백을 통해 바로 그 지적 오만함의 심장부를 날카롭게 찌르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스스로가 제일 잘 알고 있다고 굳게 믿으며 살아간다는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내일을 위해 보험을 들고 1년 뒤를 위해 최고급 장화를 준비하죠. 하지만 실상은 당장 내일 자신의 발에 필요한 것이 튼튼한 장화인지 아니면 차갑게 식어버린 몸에 신길 얇은 슬리퍼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무지하고 유한한 존재라는 묵직한 진리를 청취자 여러분의 가슴에 딱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워지는 대목입니다. 슬라이드 후반부 스토리에 급반전이 일어나는데요. 네,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세몬이 망쳐버린 가족을 붙잡고 미하일에게 불같이 화를 내며 절망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 밖에서 다급한 말발굽 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문이 부서져라 헐레벌떡 문을 두드립니다. 숨을 헐떡이며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아까 그 거만했던 신사의 하인이었어요. 얼굴은 이미 사색이 되어 있었고요. 네, 하인이 쏟아낸 소식은 구두방의 공기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듭니다. 주인이 그곳을 떠나 마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갑자기 마차 안에서 쿵 소리와 함께 시신으로 굴러떨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사후 경직이 빠르게 진행돼서 몸이 뻣뻣해진 상태라 도저히 그 튼튼하고 목이 긴 장화를 신길 수가 없게 된 상황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부인이 장화 대신 장례식 때 시신에 신길 부드러운 가죽 슬리퍼를 서둘러 만들어달라고 사람을 보낸 거였습니다. 세몬은 그 이야기를 듣고 진짜 얼마나 등골이 오싹했을까요? 감옥에 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미하일이 완벽하게 상황을 예견한 셈이 되었으니까요. 네, 그런데 여기서 톨스토이가 그 오만했던 귀족 신사의 최후를 묘사한 방식이 정말 예사롭지 않습니다. 신사는 구두를 신고 모피 외투를 입자 문간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허리 굽히는 것을 잊어 그만 문에 이마를 세게 부딪혔다. 신사는 욕설을 퍼부었더니 이마를 문지르며 마차를 타고 가버렸다. 이것이 살아 숨쉬는 그 거대한 신사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모습이었던 거죠. 전문가님, 톨스토이가 굳이 영웅적인 죽음이나 비극적인 큰 사고가 아니라 이렇게 이마를 문지방에 부딪히고 욕설을 내뱉는 사소하고 우스꽝스러운 디테일을 마지막 장면으로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지점이 톨스토이의 천재성이 빛을 발하는 대목입니다. 문간에서 허리를 굽히지 않아 이마를 부딪히는 이 짧은 행동은 인간의 오만함을 보여주는 완벽한 시각적 메타포거든요. 보통 낡고 오래된 집의 문지방은 낫기 마련이니까 들어가고 나갈 때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야 하잖아요. 맞아요. 일종의 물리적인 겸손을 요구하는 공간인데 이 신사는 부유함과 권력에 취해서 평생 누군가에게 고개를 숙여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그는 1년 뒤의 미래까지 완벽히 통제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 했지만 정작 당장 자신의 발걸음 앞에 놓인 물리적인 문지방조차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와,
멀리 있는 미래의 시간은 지배한다고 착각하면서 당장 자신에게 닥쳐올 죽음의 문턱이나 바로 앞에 장애물조차 보지 못하는 극단적인 시야의 협소함과 교만을 이 사소한 부딪힘 하나로 묘사해낸 거군요. 그렇습니다. 결국 그는 끝까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욕설을 퍼부으며 마차에 올랐지만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마차 안에서 가장 무력한 형태인 차가운 시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놀라운 반전 앞에서 세몬이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하고 굳어있을 때 침묵을 지키던 미하엘은 테이블 한쪽에 미리 깔끔하게 만들어 두었던 그 부드러운 가죽 슬리퍼를 집어듭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먼지가 묻었을까 앞치마로 쓱쓱 정성스레 닦아서 하인에게 조용히 건네주죠. 정말이지 소름이 돋을 만큼 완벽한 통찰과 결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을 더 큰 맥락과 연결해 보면 톨스토이가 이 짤막한 에피소드를 통해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의 윤곽이 뚜렷해집니다. 제2부의 결론은 아주 명확하죠. 사람에게는 스스로의 미래와 당장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지혜가 주어지지 않았다. 이 보편적인 진리 앞에서는 세상에 만들어 놓은 계급이나 부의 크기 같은 것들이 완전히 무의미해지네요. 네,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미지의 영역 앞에서는 만인이 철저하게 평등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매일매일 입에 풀칠하게 바빠서 낡은 빵 한 조각에 전전긍긍하며 오늘만 살아가던 가난한 구두장이 세몬이나 넘치는 돈과 막강한 권력으로 1년 뒤의 미래마저 돈으로 사려 했던 거대한 귀족 신사나 결국 내일 내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절대적인 한계 앞에서는 완벽하게 평등하고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이죠. 정말 묵직하게 다가오는 메시지입니다. 결국 톨스토이는 인간이 스스로의 이 뼈아픈 한계를 명확하게 자각할 때 비로소 타인 위에 군림하려던 오만함을 꺾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내가 당장 내일 살아있을지조차 모르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깨닫는다면 타인을 착취하고 미워하며 평생 쓰지도 못할 헛된 재물을 창고에 쌓아두는 것이 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내일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는 그 겸허함, 고개를 숙여 문지방을 넘는 그 태도에서 비로소 타인을 향한 조건 없는 사랑이 싹 틀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부자 신사가 장화 맞추러 왔다가 그날 밤 죽어서 슬리퍼를 만들어야 했던 그 기막힌 사건 기억하시죠? 소름 돋는 슬리퍼 사건? 네, 그 사건 이후로 무려 6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시점입니다. 6년이요. 그동안 미하일은 여전히 구두장이 세몬의 가족이랑 살고 있었던 거잖아요. 평범하게. 맞아요. 천사에게 그 6년은 조용히 인간의 민낯을 관찰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슬라이드 32번에서 드디어 큰 변곡점이 옵니다. 어느 날 웬 귀부인이 두 소녀를 데리고 구두를 맞추러 오잖아요. 네, 봄의 신을 가족 구두를 맞추러 왔죠. 근데 특이하게도 그 두 아이 중에 한 아이가 다리를 절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 기가 막힌 설정이죠. 그니까요. 그동안 맞춰지지 않던 퍼즐 조각이 제 발로 구두방 문을 열고 걸어 들어온 것 같은 그런 순간이었어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슬라이드 33번과 34번으로 이어지는 부인의 사연입니다. 아, 양어머니의 고백. 세몬이 아이들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부인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친어머니가 아니라고. 지금 듣고 계신 당신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얀 바탕의 슬라이드 위에 부인이 아이들을 돌보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네, 하얀 배경이 그 사랑의 순수함을 엄청 강조해주죠. 맞아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쌍둥이 아기들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는 부인의 모습이에요. 친어머니가 죽으면서 남긴 아이들을 걷어서 키운 건데 심지어 자기 친아들이 죽는 슬픔 속에서도 이 쌍둥이한테 젖을 물리면서 키워냈잖아요. 와, 이걸 진짜 대단한 타인의 사랑 아닙니까? 엄청난 거죠. 생물학적 핏줄이 전혀 없는데도 거의 맹목적인 사랑을 베푼 거니까요. 근데 이 뭉클한 부인의 이야기를 듣던 미하일의 반응이 슬라이드 35번을 보면 심상치가 않아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아, 이런 기쁨의 미소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하느님이 내렸던 모든 과제의 답을 비로소 찾았다는 깨달음의 미소입니다. 염화 미소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드디어 진리를 온전히 깨달은 자의 평온한 미소인 거죠. 그리고 슬라이드 36번, 부인과 아이들이 떠나고 나서 미하엘의 정체가 드디어 발각됩니다. 몸에서 눈부신 빛이 막 뿜어져 나오잖아요. 그 평범한 구두수선 조수 몸에서 막 빛이 나면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대천사 미카엘,
그러니까 미하엘이라는 걸 세몬 부부한테 밝히는 아주 극적인 순간이죠. 이 지점에서 슬라이드 37번의 큰 그림을 연결해 보자면 아, 과거의 불순종 이야기요? 네, 미하엘이 왜 6년 전에 벌거벗은 채로 지상에 떨어졌었는지 그 이유가 밝혀지는 대목입니다. 6년 전에 원래 저 쌍둥이 친어머니의 영혼을 거두라는 명령을 받았던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갓난아기들이 너무 가여워서 하느님의 명령을 거역했던 거죠. 아, 그래서 그 다리 저는 아이 디테일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친어머니가 결국 숨을 거두면서 쓰러질 때 하나의 다리를 덮쳐서 다리를 절게 된 거잖아요. 네, 모든 인연의 끈이 기가 막히게 다 이어져 있었던 겁니다. 진짜 소름 돋네요. 그럼 슬라이드 38번으로 넘어가서 하느님의 세 가지 질문을 살펴볼까요? 제가 이 핵심 명문장을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네, 들어보죠. 다시 내려가 산모의 혼을 거두어라. 그러면 세 가지 뜻을 깨닫게 되리라. 즉, 사람의 내부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그것을 알게 되면 하늘나라로 돌아올 수 있으리라. 와, 진짜 인간의 실존을 꿰뚫는 무서운 과제이자 벌이었네요. 네. 그래서 미하일이 슬라이드 49번에서 첫 번째 진리를 회고합니다. 질문이 이거였죠. 사람의 내부, 그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미하엘이 찾은 답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세몬과 마트료나의 행동을 되짚어보죠. 아, 그 첫날 밤이요. 추위에 덜덜 떨던 자신을 버려두지 않고 낡은 겉옷을 내어준 세몬. 그리고 처음엔 낯산 거지 데려왔다고 엄청 화를 냈지만 결국 불쌍하게 여겨서 마지막 남은 빵을 대접한 마트료나. 그 인간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측은지심을 발견한 거네요. 아까 겉옷 내어주고 빵 주고 했던 게 결국 다 신성한 사랑이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겉으로는 팍팍해 보여도 인간 안에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의 불씨가 있다는 뜻이죠. 그럼 두 번째 진리 회고 슬라이드 40번으로 가보죠.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 바로 그 부자 신사 일화가 다시 등장합니다. 아, 1년을 신어도 끝없는 튼튼한 장화를 만들어내라고 큰소리치던 그 오만한 신사. 네, 근데 그날 저녁에 죽어서 당장 슬리퍼가 필요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잖아요. 진짜 아이러니하죠. 미하일은 여기서 인간에게는 자신에게 진정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능력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사실 우리는 다 1년 뒤, 10년 뒤를 계획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이게 인간의 무지와 유한성을 확 꼬집는 거네요. 톨스토이가 인간의 합리적 계획성을 너무 맹신하는 태도를 아주 날카롭게 비판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오만하지 말라. 내일 일도 모르는 게 인간이다. 이런 거군요. 자, 드디어 슬라이드 41번 세 번째 진리 회고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궁극의 질문이죠. 듣고 계신 당신이라면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미하일은 방금 다녀간 쌍둥이를 보면서 마지막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어미 없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핏덩이들이 살아남은 이유. 그게 부모의 대단한 계획이나 능력이 아니었잖아요. 네, 생판 남이었던 이웃. 바로 그 양어머니의 맹목적인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와, 여기서 슬라이드 42번으로 넘어가면서 궁극의 명문장이 선포됩니다. 제가 아주 벅찬 마음으로 읽어볼게요. 네, 나는 이런 것을 깨달았다. 모든 사람은 자신을 살피는 마음에 의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어머니는 자기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었다. 이 문장이야말로 이 소설의 주제를 완벽하게 완성하는 가장 위대한 명문장입니다. 슬라이드 43번에 나오는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 바로 이거네요. 맞습니다. 인간은 홀로 자신의 계획이나 계산만으로는 절대 생존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동시에 누군가 타인의 이타적인 돌봄과 사랑이 있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존재라는 걸 강조하는 거잖아요. 네, 그 상호 의존성과 사랑의 힘이 핵심 철학이자 실존적 의미입니다. 슬라이드 44번을 보면 드디어 미하일이 하늘로 승천합니다. 모든 깨달음을 얻고 눈부신 빛 속에서 날개가 확 돋쳐서 하늘로 올라가는 천사 미하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세몬 가족들이 무릎을 꿇고 있죠. 네, 너무나 경건하고 홀리한 광경이에요. 자, 이제 슬라이드 45번 심화 강의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톨스토이가 이 우화를 통해서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정말 명확합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네, 아무리 현실이 척박하고 고통스러워도 우리 안에 내재된 신성한 사랑을 나눌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톨스토이의 깊은 인본주의 통찰이군요. 이렇게 쫙 정리하고 보니까 진짜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오늘 다룬 이 세 가지 진리가 현대사회에서도 너무나 유효한 질문과 답을 던져주죠. 맞아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당신의 삶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의 앞날을 계획하고 통제하려고 전전긍긍하잖아요. 네, 저축도 하고 보험도 들고. 근데 정작 오늘 우리를 이렇게 숨쉬고 살게 하는 건 누군가가 나에게 대가 없이 베푼 다정한 마음 한 조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심층 탐구의 핵심을 다시 요약해드리자면요. 네. 첫째, 인간의 마음속엔 사랑이 있다. 둘째, 인간은 한치 앞에 자기 필요도 알지 못하는 유한한 존재다. 그리고 셋째, 결국 인간은 이기적인 계산이 아닌 타인을 향한 사랑으로 살아간다. 이거죠. 완벽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심층 탐구에서 만나요.